이 공군은 또 좀 특이한데요. 이거 그냥 제가 과학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멈티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한참 많잖아요. 그거 중에 그냥 그거 진짜로 하고 있는 나라 어디야? 미국 빼고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 첫째 저는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인 전투기 멈티한다니까 날아가서 막 얘가 가서 얘가 대신 싸워주고 세상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미국도 아직 개념 도출 단계입니다. 그거 나와도 2040년경이나 나와요. 무인 전투기는 오히려 지금 기존 유인 전투기의 무인화로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면 B-21의 무인 버전이 나오고 있거든. 무인 조정이 가능하게끔 B-21을 만들고 있어요. 또 NGAD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무인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급 유인 전투기를 무인화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인 전투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거 어떻게 갈지 몰라요. 네. 이 고급 공중 드론이 가는 지금 당면한 타겟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감시정찰 정보지휘통신 ISRC-2, 또 하나는 미사일 발사기입니다. Unmanned Launching Vehicle. 셰르파죠. 미사일 캐리어. 너 미사일 들고 와. 내가 지시하면 너 때려라. 내가 폭장량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미친 듯이 진심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 빼면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일단 장벽이 4개가 있어요. 4장벽을 다 도전하고 있는 나라를 한번 뒤져보세요. 별로 없어요. 하나는 국산 첨단 전투기가 있어야 돼. 몰고 다녀야 되니까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탈락이죠. 일본 F2도 아마 좀 어려울걸? 유로파이터, 라팔 좀 어려울걸 이거? 다 탈락이에요. 여기서 일단. 그 다음에 항공 엔진이 있어야 돼. 우린 여기를 지금 턱걸이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5,500파운드급 나오고요. 한 2028년에 10,000파운드급 나와요. 둘 다 애프터 하나 없어요. 10,000파운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가오리에서 쓸 거고요. 여기 그림엔 없지만 5,500파운드는 무인 편대기에서 쓰일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자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면 센서 전자가 극도로 발전해야지. 얘를 대신해서 감시정찰 정보 한다며. 그럼 얘한테 다 채워줘야 될 거 아니요. 레이더도 채우고, EO도 채우고, IR도 채우고, 전자전 EW도 채우고, 통신 기능도 채우고. 근데 이런 거에 채운다 그러면 부품 안 팔어. 네가 다 만들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얘가 무인 편대기고 미사일 캐리어야. 그럼 얘가 무슨 미사일을 좀 붙이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거기가 공대공 미사일이든 대함 미사일, 대지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예를 들어서 얘가 뱃속에 한 1.5톤짜리, 1.3톤짜리 타우루스급 미사일을 넣을 수 있다. 대함, 대지를. 살벌한 거죠, 그러면. 한 발만 넣고 가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급 두 발이나 4발 넣고 단거리 IRST급 한 2발 넣고 그러고 갈 수 있다, 얘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장량이 한 2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내부 무장창 싣고 얘가 갈 수 있다. 작지는 않아요. 그럼 살벌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 미사일들이 다 우리 거야 되잖아. 안 팔거든, 남들이. 무장형 고급 드론은 안 팔아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고 엔진이고 뭐고 다 안 팔아. 정찰용은 팔아요. 우리도 정찰용은 수출할 수 있어. 무장형은 수출 못해. 그래서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쓸만한 전투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항공 엔진 있어야 되고, 센서 전자 발전해야 되고, 각종 미사일 다 발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 위에서 드론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드론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건 2가지 형태다. 하나는 미사일 발사해주는 ULV. 이거 그림 잘못 썼습니다. 가오리는 미사일 발사용이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미사일 발사하기 곤란하고요. 오히려 무인 편대기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시정찰 정보지휘통신. 이건 스텔스 정찰기라고 하는 가오리.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무인 편대기도 저거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걸 영국이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어요. 영국 지금 딴 길로 빠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내가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영국은 원래 드론만 하려고 그랬어. 너무 벅차서. 근데 이제
일본의 유혹에 넘어가서 GCAP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럼 이거 일본이 할래? 일본은 아마 미국에서 일본 자체도 좀 마음이 복잡하고 미국이 이거를 보이지 않는 그 유리천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일본은.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또 일본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드론을 간다는 얘기는 중국이랑 맞짱 뜬다는 얘기거든. 일본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중국이랑 좀 덜 맞짱 뜨고 싶어. 항상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한국은 단순하잖아. 민족이 중국에 의해서 절반으로 갈려 있는 데다가 저 흉악한 놈들이 바로 서해 건너서 있으니까 여긴 죽사자사 하는 거고, 일본은 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 계산 속에는. 그래서 저런 거를 그렇게 국가적 그 어떤 국론의 통일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독일 미사일 잘 만들지. 또 독일의 그 MTU라는 엔진 부품 회사, 좋은 회사죠. 아주 일본의 IHI랑 독일의 MTU가 굉장히 좋은 엔진 회사 내지 엔진 부품 회사입니다. 좋은 데지. 그러나 거기까지지. 이런 시스템 못 밀잖아. 프랑스 거긴 정신머리 없는 데고, 영국은 좀 연세가 드셨고 어르신이고. 그 없다니까요. 이게 가만히 보세요. 없어요. 그냥 참 팔자 싸나운 거야 어떻게 보면. 예. KF-21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할 텐데요. 곧. 표면적으로는 F4, F5를 교체한다는 게 이제 표면적 명분인데 이건 잃어버리셔도 되고, F16 바이퍼를 뛰어넘는 4.5세대 멀티롤이에요. 그 다음에 F15에 비해서 폭장량은 못 미쳐. F15가 덩치가 크고 엔진이 크니까 많이 싣고 날아요. 그러나 기동성은 비슷해. 이거 F15가 마 2.5 이 정도까지 가죠. KF-21은 마 1.8 여기래잖아. 그래서 속지 마시라니까. 한국 그 내숭이에요. 그 고고도에서의 속도를 해수면 음속으로 나눈 거예요. 미국은 고고도의 속도를 고고도 음속으로 나눠요. 마하값 구할 때. 그렇게 해서 보면 마 2.02가 넘어요. 제 굉장히 빠른 비행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연료 항속.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에 지금 뱃속에 6평방미터 이상 남아있다니까요. 배가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다가 기름 탱크 만들면 4,500km 이상 갑니다. 내부 연료로. 그러면 F-15보다 훨씬 뛰어나지. F-15는 외부에다 주렁주렁 달아야 4,500 나와요. 얘는 외부에 하나도 안 달고 내부로만 4,500, 내부로만 작전 반경 1,500km 이렇게 나와. 1,500km 작전 반경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제주에서 샹하이가 6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목포 비행장쯤에서 뜨면 1,500km면은 거의 우한도 갈걸?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저거. 중간에 리퓨얼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이야. 필리핀 지도상으로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나라잖아. 섬도 많고. 그럼 저런 KF-21 같은 애 하나 한 몇십 대 가지고 있고 쟤들을 감시정찰 드론, 감시정찰은 우리가 수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 비웃장 상해 가면서 그럼 감시정찰 드론으로 중국 배 보고 얘가 때려버리는 거거든. 항속 무지하게 길고. 그래서 이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비행기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도 아래 위가 길잖아. 거기가 우리보다 스페이스를 크게 쓰는 데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이 저 항속 그 4.5예요. 스텔스 말고. 그러니까 뱃속에다가 잔뜩 그 내부 연료 집어넣네. 살벌하네요, 쟤. 그 다음에 F-35A의 스텔스 및 센서 융합에는 못 미치지만 F-35에 비하면 그런 기능은 약간 80점, 70점인데 F-35보다 기동성이 좋아. 마하 2가 넘어. 폭장량이 커. 속도가 빨라. 그런 괜찮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전 플랫폼. 배가 넓으니까 뱃속에다가 별거 다 넣을 수 있지. 기술만 되면. 공간은 널널하다는 거지. 근데 전자전에 관한 기술 우리가 익혀가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해주는 건 뭐냐면 얘가 없으면 우리가 살벌한 미사일을 못 개발해도 쓸모가 없죠. 공중발사 미사일을. 근데 얘가 있으니까 살벌한 미사일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산 고급 공중 드론을 이끄는 멈트 주독인 거예요. 멈트의 리더, 멈트의 가이드, 멈트의 주춧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군 전력이라는 건 우주하고 이 땅, 바다 이걸 연결하는 허리입니다. 이제는 이게 다영역이니까 전쟁의 주춧돌이 하늘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주춧돌이 이제는. 예. 그러니까 위아래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뒤집어서 우주가 주춧돌이고요. 그 주춧돌과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표면에서 움직이는 육해 공군을 연결하는 그 허리가 공군인데 컨셉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미국 열외 서방 유일 국가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페룬에서도 나오지만 2026년에 이제 KF-21 이제 실전 배치 시작되면 지금과 또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 무렵이 되면 아마 LSM-2 같은 거, LSM-1이 거의 실전 배치가 끝날 거고 LSM-2가 아마 그 좀 두 방향을 나누기로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게 계속 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이 K 무기가 좀 포지셔닝이 달라지겠죠. 저는 참 이 점은 미국에 되게 고마운데요. 4월 달에 플로리다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우리 그 적에도 중대형 위성, 전번엔 EOIR이 떴고요. 이번엔 영상 레이더 위성 뜨잖아. 영상 레이더라는 이름 좋더라고. 싸가 레이더로 영상 잡아내는 거거든요. 전천후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런데 또 우리가 저거 말고 적에도 벌떼 영상 레이더 위성을 또 뭐 수십 개 일단 한 50개 잡혀 있을 거예요. 최저 수량이. 한 100개, 200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얘기는 동아시아 쪽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지, 실시간으로. 그럼 그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거기서 기술이 쌓이면 뭐가 되냐.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게 되는 거죠. 미국이 뭘 하고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궤적 추적하겠다는 거 아니야, 위성으로. 이때까지 위성은 어느 지점에서 발사됐다지 걔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HBTSS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다가 되죠. 이게 뭐냐? 허공에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애를 궤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좌표 찍을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위성이 지상, 해상 이동 표적 좌표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RQ-4 글로벌 호크를 퇴역시키는 겁니다. RQ-4가 저건 전장을 뚫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살필 수 없잖아. 근데 전장을 뚫고 들어가서 살필 수 있는 게 지금은 위성도 있고 무슨 가오리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전장 뚫고 들어갈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RQ-4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그럼 RQ-4 사자마자 고물됐냐? 아닙니다. 한국은 저게 RQ-4가 한 15,000원 뜨죠. 15,000원 뜨면 한 500km 내다봐요. 한국은 그냥 원주 상공쯤 라인에서,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좀 뒤로 물러나서 슬슬 다니고 있어도 저기 북한 제일 깊숙한 곳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괜찮아요. 한국은 워낙 종심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으면 상대방은 RQ-4부터 격추시켜야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RQ-4가 격추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전쟁터에 들어가서 시간을 버는 거죠. 우리한테는 유의미한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SR-C2 드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하고 있고, 우리 개발 중인 게 좀 살벌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무인 정찰기에서 쓰겠다고 240km 바깥에 있는 15cm를 식별하는 영상 레이더 개발한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그 정도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부터 개발 시작이니까 한 4년 반 보는 것 같더라고요. 4년 반 보니까 2010, 15, 16, 17, 18, 2020, 24, 25, 26, 27, 28. 28년도 하반기쯤 나오겠네. 좀 살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기 경보기도 우리 필요하지만 장기적 추세는 조기 경보기의 그런 기능들이 F-35도 가져갔고 우리 KF-21도 가져갔고 가오리도 가져가고 무인 편대기도 가져가고 무아부도 가져가고 이게 분산형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보잉 E7 대신에 우리랑 기술을 같이 하겠다라는 L3 해리스 같은 데랑 손잡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이거 윤 정부가 참 잘하고 있는 일인데 22년도 11월부터 조기 경보기에 사용되는 L밴드 대형 공중 레이더를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를 생짜 외교로 만들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중 레이더의 운영 노하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라인업을 하면 좋죠. 예. 돈을 좀 주고 많이 주더라도. 예. 그래서 뭐 결국은 동아시아는 한국이 미국만큼 들여다보겠다 뭐 이 소리예요 결국은. 예. 그 다음에 이제 BAMD죠. 우리 탄도탄 항공 방어 시스템. 이게 땅이 좁으니까 막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짧은 종심이죠. 예. 뭐 베이징까지 불과 1,000km니까 서울에서. 예. 그러면은 우리는 중간에 날아가는 거 고고도에서 요격할 필요가 없지. 이스라엘의 에로우라든지 일본의 SM3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150km, 150km 이내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종말 단계에서 꼴랑 해봐야 패트리어트랑 사드 2개밖에 없어요. 탄도탄 요격은. 우리 종말 단계를 5급 6급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해상 한국형 이지스, 해상 키지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LAMD까지 포함해주면 우리가 종말 단계가 얼마 전까지 5겹이었는데 6겹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극초음속 방어 쪽하고 LSAM-2를 구별하겠대요. LSAM-2는 극초음속이 아니면 빨리 개발할 수 있다 이거지. 극초음속은 시간을 갖고 차분히 개발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주 고성능의 극초음속 활강체를 중국도 그렇고 북한 당연히 아니고 나오려면 시간이 꽤 들 거예요. 그래서 극초음속은 좀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SAM-2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고 극초음속 요격은 또 가고 왜냐면 극초음속 쪽은 어차피 쏘게 되면 미국에서 트래킹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극초음속 탄도를 우주에서 계속 트래킹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요격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동적인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는 동네라 조금 생각해 줘도 되고요. 이게 세계 유일이죠. 예, 세계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 단계를 막 5겹, 6겹으로 가져가는 건 이걸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가 이 종말 단계 탄도 미사일 요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비드 슬링.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패트리어트하고 저거고 나쌈 이런 건 탄도 미사일 요격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연동이 이게 참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푸른 건데요. 미국이 자국산 MD가 아닌데 우주군 자산을 연동해주는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 MD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연동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은 DNA가 미국산이야. 일본도 MD 체계가 미국이랑 연동하죠. 근데 일본의 MD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럭키드 마틴의 해상 이지스고 그것을 육상 버전으로 파생시킨 이지스 어쇼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이에요. 저긴 연동이 쉽죠. 한국이랑 은 제대로 오리지널로 엮여서 연동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스템인데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거죠. 예. 그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아무도 뭐 그렇게 많이 주목 안 하지만 아니 통신선 끊기면 어떡할 텐데. 우리 만약에 휴대폰이 다 끊겼어. 꼼짝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를 우리 컨트롤 아래 가져가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뚜껑 열리면 미국 너희도 우리 못 말려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중국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국과 따로 계산서 끊자. 너희 도발하면 6.25 때처럼 미국과 계산서 끊고 빠져나가는 거 이제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서방 유일 케이스입니다.
가장 빛나는 숨어있는 자주국방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보셨잖아요. 자, 이 정도의 방대한 거를 이렇게 풀세트로 이렇게 진심으로 밀고 나가는 나라가 서방에 있냐 이거죠.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동네가 흉악해서 이래야 사니까. 또 미국은 글로벌 질서를 책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고, 그럼 우리랑 미국 빼고 이런 거에 목숨 걸고 진심으로 갈고 있는 나라 있냐? 없지. 이런 거 안 해도 잘 사는데. 영국은 어르신이 너무 연세가 드셨고, 프랑스는 마탱이가 좀 가 있는 빼딱한 애들이고, 독일은 뭐 얼마 전까지 러시아랑 좋아서 미쳐 날뛰던 애들이고, 일본은 뺀질이 엉거주춤이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냐면, 지금 우리가 주마간산으로 살펴봤지만 일단 다영역이에요. 우주, 공중, 지상, 해상, 잠수함, 사이버, 다영역에 일단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엮여 있어. 그리고 전부 각 차원에서 전부 유무인 합동이 돌아가. 그리고 정밀 타격이 아주 외과 정밀 타격이 발달해 있고, 아니 육군이 3,000km 바깥에 움직이는 물체를 전술 무기로 때리겠다는 세상이 됐으니, 이건 옛날 같으면, 옛날이 뭐야, 불과 한 몇 년 전만 같으면 이거는 공군이 할 일이지 뭐 육군이 할 일이에요. 스텔스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군사 전략, 군사 사상의 대전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환기에서 바로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무기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밀고 나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 서방에서. 미국 열외,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밀고 나가려면 일단 이런 각오가 절실해야죠. 처지가 절실해야 돼. 그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빼고. 국력과 규모가 돼야죠. 뭐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불인데 인구 규모가 200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이해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죠. 한국 사람들이 개코잖아요. 유식하든 무식하든 간에 꿰뚫어 보는 힘들이 강하다고요, 여기가. 반도체 발달해야죠. 이거 다 반도체 덩어리들인데. 제조업 발달해 있어야죠. 다 쇳덩어리인데. 소프트웨어 발달해 있어야죠. 물론 한국 소프트웨어가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정도 소프트웨어가 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밖에는. 거의 드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식이 이걸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끄덕끄덕하고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죠. 뿐만 아니죠. 이게 방대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군, 관, 민,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잡혀서 돌아가고 있어야 돼, 전통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안 잡힙니다. 서로 랭귀지가 다르고 서로 감각이 다르면 이거 손발 안 맞아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은 10여 년 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추세가 점점 더 확대될 거다. 그래서 부동의 세계 2위 비핵 첨단 무기 공급 국가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베이징 것들 너희 말이야. 너희 조심하고 살아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마지막 말은 뭐냐. 여기까지 왔는데 맥없이 이번 총선에서 종중한테 다 내주실 거냐. 그건 아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